자녀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기초연금 탈락하지 않고 차질 없이 받는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 공동명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의 명의되어,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시, 네 번째로는 자녀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 경우, 다섯 번째로는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 여섯 번째는 무료 임차소득, 일곱 번째는 보험계약,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의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에요.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든 보험료나 이런 이유든지 자동차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수급자가 남편인데 부인이나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공동명의가 있으면 지분율이 있죠. 뭐 남편 10%, 뭐 부인 90%일 수도 있고 남편 10%, 자녀 90%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 지분율과 상관없이라는 건 지분율이 1%만 있어도 차량가액을 전액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네,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례 첫 번째로는 이 차량가액이 3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아버님 지분이 10%고 아들 지분이 90%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전액 이 3천만 원을 전액 아버님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사례로는요. 차량가액 2,500만 원인데요. 부부가구 중에 남편은 지분이 없어요. 근데 65세 미만의 어머님의 지분이 5%고 딸의 지분이 95%인 차량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나이나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이 차량가액 2,500만 전액을 부부가구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남편은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부인은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 대상, 부인은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는 부부의 재산을 다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자녀와 공동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4천만 원 이상이면은 기초연금에서는 고급 자동차를 분류해요. 이런 경우는 차량가액을 이 소득인정액으로 재산으로 해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차량가액 전액 이 4천만 원을 월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해서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합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28만 원,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64만 8천 원 이하이지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이 차량가액 4천만 원 전체를 갖다 월소득인정액으로 4천만 원을 계산하니까 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자녀나 배우자와 같이 공동명의로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업자 명의 대여인데요.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든 뭐 자녀가 뭐 아버님 제가 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 명의로 하기 어려우니까 아버님 명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라. 뭐 큰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자, 어떠한 이유로든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명의가 이름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되니까 기초연금 수령에는 많이 불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 명의가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그 200만 원 전액이 소득 인정으로 계산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기초연금 받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현금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리는 경우는 이 차용증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공증인의 작성한 공정조서를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에 자녀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차용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부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녀와의 차용 시 부채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녀와의 거래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화해 조정조사에 따라서
채무 이행 대상이 대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자녀에게 재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자,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자녀에게 재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는 이 바로 재산이나 금융지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만약 자녀에게 1억 원을 줬어요. 그렇다고 내 재산이 바로 1억 원으로 차감되지 않고 이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자녀 금액을 재산으로 계속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인 소비분 및 자연적 소비 금액의 계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본인 소비분이란 뭐냐면 본인이 쓴 거예요. 기초연금 대상자가 쓴 거예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기초연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의료비, 만약에 병원비다. 이거 빼줍니다. 장례비 빼주고요. 혼례비, 노인장기요양, 만약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자, 요 금액도 빼줘요. 그다음에 교육비, 위자료, 양육비, 요런 비용은 본인 수비분으로 만약 1억 원을 갖다 증여했다 그러면 1억 원에서 이러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계산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빼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연적 소비금액이라 그래갖고 연도별로 계속 다른데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251만 2,677원을 썼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부부 가구는 304만 8,887원을 썼다고 생각하고 빼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빼주는데 첫 번째로는 그 증여한 재산에서 본인 소비분이라고 해당되는 걸 빼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서 단독 가구는 250만원, 부부 가구는 300만원을 매달 빼줘요. 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을 갖다 자녀한테 증여했어요. 요럴 때 만약에 본인 소비분은 없고 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만 계속 빼준다고 하면 이 1억 원 증여하고 난 다음에 이 자연적으로 소비되어 영원이 되는 기간을 하면 이 매달 단독 가구는 250만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이 영원이 되는 순간이 39.8개월이 지나면 영원이 되고요.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만원씩을 빼주니까 32.8개월이 되면 영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있죠. 만약에 집이 있는데 자녀한테 전세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자녀와 또는 그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에게 집을 전세 주어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전세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면은요, 이 전세 금액 전체를 부채로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그 집 공시 가격의 50% 범위 내에서는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한테 전세를 주면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사항은 하나 있어요. 2007년 10월 15일 이전에 계약 체결이 됐다.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부터 올해가 2025년이니까 한 18년 전? 18년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것이 공적 기관에 의해서 그 전세 계약 중 것이 확인되는 경우 요때만 부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자녀나 또는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한테 전세를 주면 부채를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자, 시가 표준의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집의 주거. 뭐 단순히 잠깐 가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주소지도 있으면서 거기 사는 경우에요. 여기 적용 대상을 잘 말씀드리면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본인 집이 아니고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에 살면은 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걸 갖다가 추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 시가 표준에 6억 원의 집에 산다. 그러면 무료 임차 소득을 39만 원을 더 추가해요. 8억 원의 집에 산다. 52만 원을 추가하고요. 10억 원의 집에 산다. 65만 원을 더 추가하고요. 20억 원의 집에 산다. 그럼 130만 원을 무료 임차 소득을 소득 인정에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의 집에 살아도 이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이에요. 만약 5억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무료 임차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자, 일곱 번째.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 부부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자, 이럴 때 수급자가 보험계획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 그러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이 본인이 보험계획자고 보험 수급자도 수익자예요. 뭐 당연히 이거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죠. 이 금융재산 산정할 때 금액이 얼마냐면 여태까지 내가 낸 금액이 아니고 보험을 지금 해지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급자가 보험계약자고요. 이 자녀 등 제3자가 수익자예요. 보험계약을 받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 많이 억울하죠. 자, 그래서 이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에 있으나 자녀 등 제3자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했어요. 자, 변경했으면 이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됐으면 변경 당시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만약에 수급자가 보험계약자고 자녀 등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는 가능하다면 자녀 이름으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기초연금 받는 데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녀와의 거래 시 기초연금 탈락하지 않고 차질 없이 받는 주의사항 7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요, 저의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내용 많이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을 잘 설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에게 등급 신청도 해드리고 또 방문요양 서비스도 혜택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도움을 드리냐면 이 지병으로 거두기 어려운 분이나 또는 치매로 어려움이 있는 분,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 또 과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이나 또는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또는 가족요양을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은 031-927-9971로 전화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